이 아이를 버리면 이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시집을 가면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어찌 이런 일이 애절한 있을 수 이야기. 있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혼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그러나 이 여인은 온 집안을 적으로 돌려서라도 반드시 나는 이 지켜내야 아이를 할 반드시 것이 지켜낼 것이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야담화로의 이야기 불꽃을 피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불씨를 지피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봄이 막 물러나고 초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대지를 적시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성고을에 자리한 한씨 문중은 그날 혼례를 앞두고 온 집안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어 구경 자리를 펼쳤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리며 잔칫집 특유의 활기찬 기운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신부의 가마가 한씨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붉은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천천히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일제히 신부의 등 뒤로 향하였습니다. 신부의 등에는 포대기로 단단히 동여맨 갓난아기 하나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조그만 주먹이 포대기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고 곤히 잠든 얼굴은 영락없이 이 세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의 것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저것이 뭐란 말이냐. 신부가 아기를 업고 왔다 하는 게 아닌가. 허허,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잔칫집을 뒤덮는 사이 대청마루 위에 반듯하게 서 있던 강씨 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로서 위엄이 하늘을 찌르던 마님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마님의 눈 하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마님의 서슬퍼런 눈빛 하나에 비복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조차 허리를 굽히던 터였습니다. 그 마님의 얼굴 위로 지금 이 순간 형언하기 어려운 경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며 흘러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가마 쪽을 노려보다가 이내 딱딱하게 굳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연옥이었습니다. 청성고을에서 두어 마장 떨어진 산골 마을에 살던 몰락한 선비 최서방의 외동딸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얼굴은 수수하였으나 눈빛만큼은 어지간한 산에도 쉬이 견디지 못할 만큼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연옥은 마당에 발을 내디디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아기가 칭얼거리자 연옥은 저도 모르게 살짝 몸을 흔들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 찰나 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한씨 대청마루 쪽을 향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뚝 그쳐졌습니다. 마치 이 집 안에 아기가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눈치챈 것은 오직 연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연옥의 눈빛이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빛을 띠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잔칫집의 풍악 소리가 멎었습니다. 봄날의 화사한 하늘 아래 한씨 문중의 혼례마당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은 혼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연옥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의 방은 늘 그렇듯 향나무 냄새가 그윽하게 배어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빛과는 달리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님은 방석 위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연옥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불쾌함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연옥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 연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대답하였습니다. 목소리 한 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네 씨앗이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마님의 말끝에는 서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몸종향이가 바짝 긴장하여 숨을 죽였습니다. 마당의 비복들도 귀를 세우고 있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연옥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에 아기 다니가 포대기 안에서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연옥은 살며시 아기의 등을 토닥이고 다시 마님을 향해 반드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이 아기를 업고 온 이유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녀가 이 집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정성을 다해 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뒤 그 연후에 판단하여 주시겠습니까?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대단히 당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묘한 감각이 마님의 가슴 한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통 여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벌써 울음을 터뜨리거나 발발 떨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되 무례하지 않았고 침착하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손등으로 입가를 가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 말을 내 귀로 들었으니 두고 볼 것이야. 허나 명심하거라. 이 집 강씨 마님의 눈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과 같은 일이니라. 연옥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방을 나서는 연옥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깊은 곳에는 마님도 향이도 미처 읽어내지 못한 무언가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깊고 슬픔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단단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본래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태유는 사랑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안채 쪽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태유는 창문 쪽을 흘끗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랑채 서안 위에는 글이 적힌 종이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으나 붓은 오래전에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먹물도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태유는 전처 서씨를 잃은 지 아직 반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병을 얻어 눕더니 어느 새벽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유는 그 죽음 앞에서 울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서씨의 죽음 자체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강씨 마님이 새 혼처를 드린다 하였을 때 태유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기력도 없었고 이 집안을 이을 자손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을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새 며느리가 갓난 아기를 업고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태윤의 마음속에 불쾌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도 왜 저 여인이 아기를 업고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무언가 원치 않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연옥은 마님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음식 준비를 챙겼습니다. 향이가 곁에서 도왔으나 연옥은 손수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집안 비복들이 슬금슬금 새 마님을 살폈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든 며느리치고는 너무도 태연하게 부엌을 오갔습니다. 오후 늦게 연옥은 조용히 전처 서씨가 쓰던 방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빈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비단과 나무 냄새가 함께 밀려 나왔습니다. 연옥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갑 아래쪽에 반쯤 끼어있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꺼내어 열어보니 안에는 빛바랜 놀이개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옥의 손이 멎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두 눈이 종이 위의 글자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연옥은 천천히 종이를 다시 접어 품 안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 쪽에서 태윤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흩어졌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돌렸고 연옥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연옥이 한씨 집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옥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제사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아기 단이를 등에 업은 채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연옥은 한 번도 힘들다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단이가 보채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토닥이며 달래다가 다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연옥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엌 옆에 딸린 작은 광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뒤주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아무리 봄이 긴 집안 살림이라 해도 이토록 꽃간이 빌 수는 없었습니다. 연옥은 향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향이야, 이 집안 곳간 장부는 누가 맡아보느냐? 향이는 두리번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님 말씀이 석달봉 서방님께서 문중일을 도맡아 하신다 하옵니다. 장부도 그분이 쥐고 계시옵고요. 석달봉. 연옥은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한씨 문중의 먼 친척벌이라 하였는데 혼례 날에도 잔뜩 차려입고 마당 한쪽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귓속말을 주고받던 모습이 연옥의 눈에 걸려 있었습니다. 석달봉 서방이 얼마나 자주 이 집에 드나드느냐? 예, 마님. 거의 사나흘에 한 번 꼴로 드십니다요. 드실 때마다 안채 마님께 무언가를 귓속말로 아뢰고 가시옵니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옥은 집안 장부를 살펴볼 수 있는지 마님께 여쭈었습니다. 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장부를 봐 무엇을 하려느냐? 소녀가 살림을 맡아 하려면 어떻게 되고 나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향이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향이가 가져온 장부를 펼쳐든 연옥의 눈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분명 많은데 나간 것은 그보다 훨씬 적었고 그 빠진 자리에는 알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석달봉. 연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님은 연옥이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느꼈는지 불편한 얼굴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단이를 눕혀 재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이의 조그만 숨소리가
방 안에 고요히 번지는 가운데 연옥의 머릿속에서는 실타래가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연옥이 한씨 집에 들어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이가 배가 고픈지 아침 일찍부터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연옥이 아기를 달래고 있는데 부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등이 굽은 늙은 여인 하나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은 넘어 보였고 광대뼈 아래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한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깊이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연옥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무언가를 마침내 만난 사람처럼, 그러나 그것이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함께 품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복례요? 연옥이 먼저 물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께서 소인을 어찌 아시옵니까? 단이에게 젖을 먹이러 오셨지요. 복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례는 연옥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의 손목 부분에 낡은 비단끈이 매여 있었습니다. 연옥의 시선이 그 비단끈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기의 어미가 누구요? 연옥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례는 대답 대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습니다. 연옥은 복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의 손목에 매인 낡은 비단끈. 연옥은 그것을 본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비단끈은 한씨 문중의 전처서 씨가 혼례 날 손목에 매었다는 연지 빗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연옥은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단이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연옥은 아기를 안아 올려 가슴께에 꼭 끌어당겼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온기가 연옥의 가슴을 타고 번졌습니다. 연옥의 눈이 가만히 내리감겼습니다. 어서 때가 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뒤에야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하였습니다. 연옥은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연옥을 작정하고 시험하기 시작한 것은 그 주가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님은 연옥에게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사당 청소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침 문안 전에 제사 음식 준비와 안채 마루 걸레질까지 도맡도록 일렀습니다. 낮에는 방적 일을 쉬지 않고 하도록 하였고 저녁에는 음식간을 직접 올리도록 명하였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하였습니다. 집안 비복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새 마님에 대한 마님의 푸대접이 이리도 심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비복은 연옥이 불쌍하다 하였고 어떤 이는 두고 보면 며칠을 못 버티고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기 울기 전 어둠 속에서도 연옥의 손은 사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단이가 잠든 사이에 방적 일을 하였고 단이가 깨어 보채면 잠시 가슴에 안아 달랜 뒤 다시 실을 자샀습니다. 저녁 음식간을 올릴 때는 한 가지도 틀리지 않았고 마님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아도 부족함이 있었사옵니다. 한마디로 받아 넘겼습니다. 마님은 연옥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쫓으려 하였는데 이 여인은
밀어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살림이 눈에 띄게 정돈되어 갔습니다. 비복들의 안색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이 안방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연옥이 마당 우물가에 앉아 다니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연옥의 머리 위로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연옥의 옷고름을 꼭 쥐고 눈을 감은 채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아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차 한 모금을 넘기며 시선을 거두었으나 어쩐 일인지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마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런다고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마님은 스스로에게 단단히 이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눈꺼풀 안쪽으로 다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님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려는 듯이.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바람이 담장 위를 넘어 안채로 스며들었고 먼 산에서 소쩍새 울음이 한 자락 흘러왔습니다. 연옥이 다니를 재우고 앉아 옷감을 접고 있는데 사랑채 쪽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이가 먼저 귀를 기울이다가 연옥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마님, 서방님이신 것 같사옵니다. 연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만히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태윤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앞서 오는 가운데 태윤은 안채 쪽 마당에 서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흐트러진 도포 위에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낭군, 이리 드시지요. 연옥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흐릿하게 풀린 눈이 연옥을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됐소. 밖에서 이러시다 찬잇을 맞으십니다. 연옥이 말 없이 방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을 살리고 다관에 물을 올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다니가 아랫목에서 조그맣게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고 연기 한 줄기가 화로 위로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차가 다려지자 연옥이 찻잔을 채워 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태윤이 찻잔을 받아드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으나 연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윤도 그것을 느꼈는지 잠시 손을 거두지 않다가 이내 조용히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으나 그림자만은 하나처럼 겹쳐 있었습니다. 태윤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살며시 숙였습니다. 태윤은 찻잔을 다 비우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연옥은 태윤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이 놓였던 자리를 바라보며 연옥의 뺨 위로 달빛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8. 석달봉이 다시 한씨 집에 들른 것은 연옥이 들어온 지 20날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석달봉은 나이 40이 넘어 보였으나 몸가짐이 기름지고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말을 할 때는 늘 웃음기를 달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쉬이 알 수 없었습니다. 한씨 문중의 먼 친척이라 하였으나 정작 가문에
이바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마님 곁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맡는다는 명분 아래 집안 살림에 깊숙이 발을 걸쳐놓고 있었습니다. 석달봉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옥을 보는 순간 무언가 경계하는 빛이 눈 깊은 곳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날 저녁 석달봉은 강씨 마님을 찾아가 오래도록 말을 나누었습니다. 향이가 창문 아래에서 주워들은 바에 따르면 석달봉은 연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들어온 여인을 어찌 종가 며느리로 두겠습니까? 그 압이 없는 자식이 이 집에 있는 한 문중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마님께서 단호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마님의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향이에게서 이 말을 전해들은 연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평소 어떤 일에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연옥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턱선이 가늘게 굳어지고 눈빛 속에 날이 선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옥은 조용히 향이에게 물었습니다. 석달봉 서방이 문중 장부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전처 마님 돌아가시기 전부터라 하옵니다요. 그 전에는? 향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전처 마님이 병환이 드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마님이 석달봉 서방님께 일을 맡기셨다 하더이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옥의 눈이 멀리 사랑채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저 안에서 태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옥은 입술을 가만히 깨물었습니다. 이제 서두를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옥은 복례를 후원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후원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 있었고 저녁 바람이 꽃향기를 실어날랐습니다. 복례는 연옥 앞에 서서 시선을 땅바닥에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앞으로 모았고 마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이제 말해줘야 할 때가 됐소. 연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복례는 한동안 울음을 참는 것처럼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단이는 전처 마님, 서씨 마님의 아기이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복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복례의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서씨는 혼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씨에게는 집안 내부의 무언가가 깊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석달봉이 문중 재산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곳간 열쇠를 찾아다니며 증거를 모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하던 서씨는 그 무리한 움직임 끝에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석달봉은 서씨가 병들어 눕자 이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서씨가 의식이 흐릿한 사이 문중 땅 문서 여러 장을 빼돌렸습니다. 서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미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서씨는 그렇게 아기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씨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요. 이 아기를 믿을 수 있는 여인에게 맡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맡길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연옥 낭자이셨습니다요. 연옥의 눈이 가만히 감겼다가 열렸습니다. 10. 연옥이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은 것은
겨울이 막 녹아내리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서방은 청성고 울서씨 문중 집안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씨 마님의 아버지와 최서방은 젊은 시절 같은 스승 아래서 그를 배운 중마고우였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정이 그만큼 깊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서씨 마님은 복례를 통해 아버지 최서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기의 존재와 석달봉의 행적, 그리고 연옥에게 아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연옥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읽은 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로 그것도 아기를 업고 시집을 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연옥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수군거림, 시어머니의 냉대와 남편의 외면, 그 모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이를 보호하는 것, 서씨 마님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것, 석달봉이 저지른 일을 반드시 밝히는 것,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연옥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흐느꼈습니다. 낭자께서 오셔주실 줄 알았습니다요. 서씨 마님도 알고 계셨을 것이옵니다. 연옥은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품 안에서 단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옥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처의 방 문갑 아래서 찾아낸 그 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서씨의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달봉이 장부를 바꿔치기 한 날짜와 방법, 빼돌린 땅의 위치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씨 마님은 죽기 전까지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옥이 찾아내도록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옥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연옥은 태윤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부원 매화나무 아래로 나와 주십사 하는 청이었습니다. 태윤은 의아한 얼굴로 후원에 나타났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 위로 달빛이 쏟아졌고 밤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달콤하였습니다. 연옥이 포대기를 풀러 잠든 단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윤 앞으로 걸어가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기를 받아보십시오, 낭군. 태윤은 의아하게 연옥을 보다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이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이 아기가 낭군의 피부치이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들어 연옥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서씨 마님이 낭군의 씨를 품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이이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코끝이 서씨의 것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작은 이마의 선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볼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태윤은 막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아기의 얼굴 위에도, 태윤의 어깨 위에도, 연옥의 흰 저고리 위에도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연옥이 태윤 곁에 한 걸음 다가서자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아기를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 아기를 위해 이 집에 온 것이오?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하였습니다. 연옥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라는 말이 달빛 속에 조용히 떠돌았습니다. 태유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무언가 가슴께가 뭉클하였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유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기도 늘기도 않았고 행동이 크게 바뀐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옥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사랑채를 나와 안채 마당을 지날 때 태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이, 단이가 있는 쪽으로 향할 때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지는 것이, 강씨 마님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마님이 안마당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루 위에 단이가 눕혀져 있었는데 아기가 눈을 뜬 채 허공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앞에서 발이 묶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누군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서씨였습니다. 죽은 며느리 서씨의 눈매와 꼭 닮은 눈이 하늘을 향해 맑게 떠 있었습니다. 마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프고 뜨거운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마님은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느렸습니다. 아기에게서 멀어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눈을 앞으로만 고정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연옥을 불러 앉혀놓고 평소보다 조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아기 내가 잘 먹이고 있느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마님. 잘 자라고 있사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어 연옥을 내보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마님이 촛불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마님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마님의 두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촛불 빛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탓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였으나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옥이 한씨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종 향이가 숨을 헐떡이며 연옥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석달봉 서방님이 마님을 찾으십니다요. 마을 동쪽 빈터로 오시라 하였습니다요. 연옥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빈터에는 석달봉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늘 기름진 미소를 달고 다니던 그의 얼굴에는 그날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연옥이 마주 서자 석달봉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이 집 장부를 뒤지고 다닌다 하더이다. 살림을 살피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요입니다. 허허, 도리라. 석달봉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당신 아비가 이 고을에서 남은 명줄로 살아가고 있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신락 같은 명줄이 내일 당장 끊어질 수도 있소이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풀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연옥은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 위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연옥은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방. 연옥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소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의 이치 하나뿐이옵니다. 석달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늘의 이치라.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것이 밥이 되고 목숨이 되더이까. 그것이 밥이 되고 목숨이 되옵니다. 연옥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오니 서방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연옥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석달봉의 눈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대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연옥의 두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14. 연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연옥은 향이에게 석달봉이 다음번에 이 집에 들를 날짜를 알아오도록 일렀습니다. 향이는 며칠 만에 날짜를 알아왔습니다. 다가오는 금음날이었습니다. 연옥은 그 사이 두 가지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씨 마님이 숨겨두었던 기록 종이와 자신이 이 집에 온 이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장부 불일치 내역을 한데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옥은 밤마다 다니가 잠든 뒤 조용히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향이를 시켜 석달봉이 곳간 열쇠를 들고 장부를 고치는 장면을 멀리서 목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향이는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연옥의 말뜻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음날 석달봉이 집에 들렀습니다. 마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혼자 곳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향이가 조용히 따랐습니다. 향이는 쪼그려 앉아 담장 틈새로 석달봉이 장부를 꺼내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석달봉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땅 문서 두 장을 집어넣고 다시 품 안에 감추는 것도 보았습니다. 향이는 그날 밤 연옥에게 속속들이 고하였습니다. 연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을 감은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하였습니다. 향이야, 고을관아에 서찰을 올릴 방법을 알고 있느냐? 향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찰을 올리시려고요? 마님 그러시면 조용히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옥은 그날 밤 서찰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15. 관아에 서찰이 올라간 뒤 연옥은 기다렸습니다. 관원이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연옥과 태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옥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태윤이 마당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엌 연기가 연옥의 눈가를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아무 말 없이 부엌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연옥의 방 앞에 새 화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두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옥은 그 화로를 방 안에 들여놓으며 잠시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며칠 뒤 태윤의 도포 소매가 터진 것을 발견한 연옥이 밤에 그것을 가져다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실 한 코 한 코를 정성스럽게 꿰매는 연옥의 손 위로 촛불 빛이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채 앞에 도포를 접어두었더니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향이를 통해 작은 꾸러미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소박한 머리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쓸 것이 없거든 돌려보내도 좋소. 연옥은 그 비녀를 손안에 쥐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던 쇠가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달이 뜨는 어느 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방에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단이가 사이에 눕혀진 채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바깥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연옥은 오래도록 잠이 들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서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먼저 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담장을 넘어 스며들듯 두 사람의 사이를 조용히 채워가는 온기였습니다. 16. 연옥이 복례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 아직 태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례에 따르면 마님은 석달봉에게 오래전부터 약점을 잡혀 있었습니다. 마님이 젊었을 적 한씨 가문이 수해를 입어 큰 어려움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마님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 석달봉의 아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몇 대로 불어났고 그것이 석달봉 가문이 한씨 문중에 끼어들 수 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마님에게 그 빚은 지우고 싶은 수치였고 석달봉은 그것을 손안에 쥐고 마님을 움직여 왔습니다. 연옥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님을 바라보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마님이 며느리에게 차갑게 굴었던 것은 오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석달봉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에서 이 집에 총명한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을 훤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옥은 마님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연옥이 마님의 방에 차를 올리러 들어갔다가 마님이 촛불 앞에 앉아 오래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님은 연옥이 들어오는 소리에 재빨리 편지를 접었으나 그 짧은 사이 연옥은 그 편지가 석달봉 가문에서 보낸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눈 안에서 당혹감과 긍지가 충돌하였습니다. 연옥은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마님, 이 일이 끝나면 그 편지도 함께 끝날 것이옵니다. 마님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연옥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연옥은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마님은 처음으로 그 편지를 촛불 위에 갖다 대었습니다. 종이 끝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7. 관아의 관원들이 한씨 집에 들이닥친 것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였습니다. 석달봉은 그날도 마님을 찾아와 마당 한쪽에서 비복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의 발소리를 들은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관원 셋이 들어서자 석달봉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석달봉은 어디 있느냐? 관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석달봉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이 빠르게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연옥이 안채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태윤도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관원이 서찰과 증거 문서를 꺼내 들자 석달봉이 발버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단 말이오. 관원이 냉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전처 마님의 손으로 기록된 문서와 장부 원본과 바꿔치기한 문서가 일치합니다. 또한 빼돌린 땅 문서도 서방님 품 안에서 나온 것이 증거이니 변명이 소용없소이다. 석달봉은 마지막으로 강씨 마님 쪽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저를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마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의 일이.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님에게 쏠렸습니다. 강씨 마님은 안마루 위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가시오.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였습니다. 석달봉이 관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고 마당이 고요해지자 비복들이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옥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단이가 등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옥이 눈을 떴을 때 눈 안에 고인 것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18. 그날 저녁 집안이 조용해진 뒤 강씨 마님이 연옥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향이도 내보냈습니다. 촛불 하나가 마님과 연옥 사이에서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로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자존심과 감사함과 수치심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마님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지더니 다시 천천히 펴졌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을 그 말을.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옥은 마님 앞으로 조용히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마님의 두 손을 감쌌습니다.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도드라진 늙은 손이었습니다. 연옥의 손 안에서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단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웃음이었으나 그것이 이 순간 가장 맑은 위로였습니다. 마님이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은 채로 마님의 입가에 조그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씨를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하였는데. 마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옥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서씨 마님도 마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이 아기를 이 집에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까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단이가 또 웃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이 마님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마님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오랜 겨울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9. 석달봉이 잡혀간 지 열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태윤이 연옥을 후원으로 불렀습니다. 연옥이 후원에 들어서자 매화나무 아래에 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어 달빛이 조용하였습니다. 태윤이 연옥 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얼굴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추려 하면서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들이 눈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있소. 연옥이 태윤 앞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요. 내 전처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이 집안이
오래전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그대가 이 집의 진짜 기둥이요. 연옥의 뺨 위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복사꽃 빛이라 하였으면 딱 맞을 붉은 기운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소녀가 낯이 뜨겁습니다. 낯이 뜨거우면 뜨거운 것이요. 태윤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달빛이 연옥의 은비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리 위 비녀 하나가 기울어지며 머리카락 한 올이 귀 앞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태윤의 손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 손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손이 귓불 가까이 닿았다가 물러나는 그 찰나 연옥의 숨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달이 기울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에서 두 사람이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단이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마당에 자리가 펼쳐지고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한시 문중 일가 친척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기의 100일이 이토록 성대하게 열리는 것은 한씨 집안에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그날 단일을 손수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마님의 두 팔이 처음에는 어색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 품에 아기를 안아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이가 마님의 가슴께에 얼굴을 파묻고 손을 오물거리자 마님의 팔 힘이 조금씩 풀리며 아기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비복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윤이 연옥 곁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님과 단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옥은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후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후원 한켠에 오래된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무르익은 지금 매화는 지고 없었으나 가지 끝에 초록빛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연옥은 그 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가마에서 내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하객들의 술렁임과 마님의 굳은 얼굴, 남편의 차가운 등과 꽉 담은 집안의 문, 그 모든 것을 버티고 지나왔습니다. 서씨 마님의 부탁을 지켰습니다. 단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이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연옥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태윤이 연옥 곁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만히 닿았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춥지 않소. 아니옵니다. 그렇소.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나란히 서서 마당에서 울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한씨 집에 들어오던 그날로부터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명하고 담대한 한 여인의 인내와 지혜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잇고 굳어버린 마음들을 조용히 녹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조선 땅 어느 집안에서 있었다는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이 그러하였듯 때로는 가장 고유한 사람이 가장 큰 힘을 지니는 법이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응원이 이 예시야기 채널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